맥스웰 방정식 4개로부터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언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언하게 되냐면 맥스웰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데서부터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파동에 대해서 1학기 때 배웠는데 한번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1학기 때 어디서 배웠냐면 1학기 12강에서 배웠습니다. 파동 방정식이 무엇인가까지 설명하는데 파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명하기로 하겠어요. 파동이 뭐냐면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진동은 뭐냐면 진동은 한 물체가 평형 위치에서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제자리에서 동일한 운동을 반복해요. 특히 진동 중에서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하는 진동이 있습니다. 진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단순 조화 진동, 우리가 지난 학기에 잘 배웠습니다. 단순 조화 진동의 특징은 원운동을 옆에서 본 운동인데 이건 또 어떻게도 정의할 수가 있냐면 시간에 따라서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로 변하는 진동, 이걸 단순 조화 진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저게 진동하는 x가 변이라면 그 변이가 어떻게 주어져요? 사인 함수로 주어집니다. 근데 사인 함수는 주기가 있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주기를 t라고 한다면 시간에 대한 주기가 지나가면 2파이만큼 사인이 2파이만큼 가야 되니까 저기다 t분의 2파이 이렇게 곱해야지 돼요. 그래서 t분의 2파이하고 t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사인 함수가 반복되는 게 나오는데 저기에 t분의 2파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글자 하나로 쓰는 게 좋겠죠. 오메가라고 하는 글자를 씁니다. 이 오메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각진동수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네, 이런 진동은 특히 단순 조화 진동의 특징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주기 또는 각진동수 또는 진동수 이걸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기는 동작을 반복한다고 했는데 동작을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근데 진동수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역수고, 그다음에 각진동수는 뭐냐면 진동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겁니다. 자, 요거 사실은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두 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은 이렇게 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동이나 파동 공부할 때는 항상 사인 함수로 하는 단순 조화 진동만 나옵니다. 실제 진동은 아무렇게나 진동하겠죠. 자, 왜 그러냐면 단순 조화 진동으로 설명할 수가 있으면 일반적인 진동을 항상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는 수학적인 방법을 푸리에 급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리에 급수는 여기에 진동이 있으면 ft가 진동이에요. 그 진동을 이런 단순 조화 진동들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임의의 진동이라도 단순 조화 진동의 합인데 그때 각각의 단순 조화 진동이 얼마만큼씩 포함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이걸 전개상수라고 합니다. 이 전개상수는 바로 원래의 진동으로부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진동은 구하기가 복잡하니까 간단한 단순 조화 진동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진동은 단순 조화 진동의 합으로 설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진동이든지 모두 단순 조화 진동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동은 무엇이냐? 파동은 이런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인데 물체가 진동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네, 각 물체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건 뭐냐? 진동하는 모습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동의 특징은 각 물체는 제자리에서 동일한 진동을 하는데 그 진동하는 시차가 조금 달라요. 다 똑같은 진동을 합니다. 단 시간만 좀 달라요. 그래서 진동하는 모습이 전달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 파동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진동을 해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매질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동하는 물질로 파동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니까 우리 매질이 없으면 진동이 전달될 수가 없겠죠. 뭔가 앉아서 진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줄이 있는데 한쪽 끝을 이렇게 흔들어줘요. 한쪽 끝을. 그러면 어떻습니까? 줄의 각 부분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어요. 지금 줄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때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파동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진동을 설명하는데 주기가 있었다면 움직이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파장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개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기는 진동에서 한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면 내 파장은 한 주기 동안 진행한 거리가, 이게 바로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라고 하면 그거하고 비슷하게 파장의 역수를 파동수 이러면 되겠죠. 근데 파동수란 말은 별로 안 씁니다. 대신 뭐가 쓰이냐면 2파이를 곱한 거, 진동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게 쓰여요. 이걸 각진동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파동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게 쓰여요. 2파이를 곱한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파수, 영어로는 웨이브 넘버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여기 파동을 설명하려면 주기와 파장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또는 각속도와 또는 각진동수와 파수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파동이 어때요? 이제 진동하는 모습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한 주기 동안에 얼마만큼 간다고 그랬습니까? 파장만큼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속력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매질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 파동의 주기나 파장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가 짧아진다고 해서 파동의 속력은 안 바뀐다. 속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매질이 어떤 매질이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력을 이렇게 쓰는데, T분의 람다 이렇게 쓰는데, 파장이 바뀌면 파장은 어떻게 하면 바뀌겠어요? 또는 주기가 바뀌면 이거 어떻게 바뀌겠어요? 내가 빨리 흔들어주면 주기가 바뀌겠죠. 그러면 주기가 바뀌면 속도가 바뀔까? 속력이 바뀔까?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흔들어줘서 주기가 작아지면 람다가 작은 게 생기는 겁니다. 두 개 곱한 게 일정한, 파동의 속력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두 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그럼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원래 매질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파동을 표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시하냐면, 우리 진동을 단순 조화 진동을 사인으로 표시했죠. 그래서 사인으로 시간에 대해서 변하고 공간에 대해서 변하는 것을 한꺼번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마다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T분의 2파 했어요. 그다음에 파장마다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람다분의 2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주면 복잡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한 글자로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한 글자로 써주면 람다분의 2파를 K라는 한 글자로 딱 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K가 잘 쓰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람다분의 2파이를 한 글자로 쓰기 위해서죠. 이 람다분의 2파이를 K로 써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파수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웨이브 넘버. 그 다음에 T분의 2파이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각진동수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YXT를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표현한 식에서 저 맨 왼쪽에 있는 YXT란 시간이 T이고 위치가 X일 때 얼만큼 이동했는지 하는 변이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A, 그것은 최대 변이를 진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람다분의 2파이 x 빼기 t분의 2파이 t 하는 거, 여기 사인 함수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간 거, 요거를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동일한 동작을 반복했을 때 어떤 위치에 속하는가 하는 게 위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위상으로 표시한다면 이걸 파동의 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파동이 만족하는 식을 파동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아까 파동을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어떤 식이 만족할까? 파동이 이렇게 생겼으면 자, 요게 만족하는 식이 뭘까? 요 만족하는 식을 원래는 유도를 합니다. 여기에 파동이 있으면 그 파동에 어떤 힘이 어떻게 적용이 돼가지고 운동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모든 자연상에 대한 규칙성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부터 유도하죠.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부터 유도하면 되는데, 줄에 생기는 파동 방정식,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 식의 모양만 우리가 알고 싶으니까 우리 이렇게 간단히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여기서 딱 보면 여기서 이걸 갖다가 x로 한번 미분해 봐요. 위에 거를. 근데 독립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편미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x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 미분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다시 사인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x를 미분했으니까 k 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t로 미분해 봐요. t로 또 두 번 미분하면 또 이렇게 합니다. 근데 t로 미분했으니까 오메가가 두 번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같다고 놓으려면 여기 사인 이 부분이 같으니까 k제곱으로 나누고 오메가 제곱으로 나누면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빼면 0 되죠. 빼면 0 돼요.
근데 요 모양을 요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어요. K제곱을 여기다 곱합니다. 자, 요게 바로 파동이 만족하는 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게 K분의 오메가가 바로 뭐였냐면 파동의 속력이었어요. 네, 여기서 속력은 T분의 람다인데 요게 바로 K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K분의 오메가의 역수죠. 그래서 요 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바로 뭐예요? 이게 파동방정식인데 파동방정식의 특징은 뭐냐? 변위를 x로 두 번 편미분합니다. 그 다음에 y로 두 번 편미분해가지고 그걸 빼요. 뭐에 대해서? 속도를 이렇게 나눠서. 그랬더니 0이다 라고 하는 게 파동방정식이에요. 그러면 그 파동방정식 속에 그 파동이 속도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파동방정식이라도 있으면 그 파동방정식을 보고서 파동의 속도를 바로 알 수가 있다. 이런 형태가 바로 파동방정식인데 파동방정식 속에는 속도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보였습니다. 자, 이걸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모양 그대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파동방정식을 이용하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식을 만족하는 게 파동방정식이고 파동방정식은 연속된 매질에 대한 뉴턴의 운동법칙인데 이 파동방정식은 해당 파동의 속력이 저기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이제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3차원 파동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1차원 X축으로 전달되는 파동방정식만 했어요. 일반적으로 아무 방향으로나 전달되면, 물론 그 전달되는 방향을 X축으로 만들면 1차원이 되는데 우리 3차원적인 일반적인 걸 표시하면 어떻게 하냐. 파동을 대표하는 식은 이거 1차원에서는 우리 Y를 변위로 한다면 3차원에서는 X, Y, Z가 전부 다 위치를 표시하는 게 되죠. 그래서 변위를 다르게 표시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변위를 푸사이로 표시하면 푸사이는 A 사인 K 돗 R 빼기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3차원에 대한 파동방정식이 되겠어요. K는 뭐냐? 파수인데 파수를 벡터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푸사이 RT, 여기서 이 푸사이 RT에 해당하는 건 이건 바로 뭐냐면 시간이 T일 때 위치가 R인 곳에서 매질이 이동한 변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는 바로 파수에다가 저 K는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을 향하는 단위 벡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크기는 파수이고 벡터의 방향은 물체가 파동이 이동하는 방향인데 이것을 직각좌표기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X성분의 X, Y성분의 Y, Z성분의 Z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웨이브 벡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파수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파수 벡터로 표현하면 네, 3차원 파동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덧 프로덕트하면 파수 벡터하고 위치 벡터를 덧 프로덕트하면 이렇게 KXX 더하기 KYY 더하기 KZZ가 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3차원 파동이 만족하는 파동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근데 이 파동방정식이 1차원 파동방정식이 이렇게 됐었죠. 3차원 파동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저기에 요 시간에 대한 건 똑같고 저 공간에 대한 것이 어때요? X로만 편미분하는 게 아니라 Y로 편미분하는 것도 있고 Z로 편미분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라플라시안입니다. 라플라시안이 거기에 X로 두 번 편미분한 거, Y로 두 번 편미분한 거, Z로 두 번 편미분한 게 섞여 있죠. 그래서 3차원 미분 방정식은 바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게 진짜 아까 3차원 파동을 대표한 식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을 만족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라플라시안은 이렇게 정의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1차원에서는 이게 없다면 자 3차원에서는 이거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파동을 표현한 식은 이거니까 여기서부터 요걸 구하겠어요. 요거 저 델타 X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자, 요거 K.R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고 나서 요걸 미분하면,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걸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 이런 식이 있는데,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K제곱이 튀어나왔죠. 요 X 앞에 있는 게 튀어나왔죠. 그래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3차원이 있는데, 저기에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저기 X 앞에 있는 게 튀어나오겠죠. 그 X 앞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KX죠. 그래서 KX 제곱이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하면 KY 제곱이 튀어나오고 Z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KZ 제곱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라플라시안 푸사이를 더할 것 같으면 자, 라플라시안 푸사이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 뭐가 되냐?
요 뒤에 건 같으니까 가로하고서 kx제곱 더하기 ky제곱 더하기 kz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 세 개 다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것은 k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앞에 k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건 어떻게 될까? 그래서 1차원 파동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고, 네, 3차원 파동을 대표하는 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x만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됐고, 여기다 라플라시안 구하니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오메가 제곱이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오메가 제곱입니다. 그래서 k 제곱으로 나누고 오메가 제곱으로 나눠서 같다고 놓으면 파동 방정식이 됐었죠. 네, 이렇게. 여기서도 어때요? 자, 같다고 놓은 거죠. 근데 k제곱으로 곱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자 이런 파동 방정식이 되죠. 여기서도 이렇게 파동 방정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어요. 그래서 3차원 파동 방정식은 우리 뭐만 고치면 됩니까? 저 앞에 있는 파셜 x 제곱분의 파셜 제곱 y 이거를 뭘로? 라플라시안의 푸사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게 바로 3차원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파동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파동 방정식을 3차원 파동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3차원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동 방정식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파동의 속력은 무엇이 정해줍니까? 그 파동이 지나가는 매질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죠. 그리고 같은 매질에서 파동의 파장과 진동선을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속력은 T분의 람다 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동 방정식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 파동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전자기파가 예언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